새벽 4시 50분 부산 해운대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 근무 중이던 저는 CCTV 화면 속 이상한 그림자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같은 시간대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동시에 진입했고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다들 헬스 트레이너처럼 건장한 체격에 야구 방망이, 골프채 같은 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차량 사이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싸움은 순식간에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그때 이미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고 구급차에 실려간 그 사람은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아이는 평범한 클럽 DJ였을 뿐인데 왜 조폭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걸까요? 의식을 잃은 동생의 핏자국 위로 조직 이름이 적힌 문신이 어지럽게 엇갈렸고 전혀 모르는 세계의 어두운 입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저는 스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치고 나올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날 새벽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장례식장 주차장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CCTV를 돌려보며 본 장면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요한 주차장에 튜닝된 차량들이 차례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둔기는 너무도 확실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대의 검정 SUV 뒷좌석에서 내린 인물이 손을 한번 들어올리자마자 순간적으로 양쪽 그룹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차장은 곧 소리 없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구방망이가 유리창을 내리쳤고 골프채는 차량 본네트를 세게 내려 찍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창 사이로 사람의 비명이 작게 새어나왔고 차량 문이 벌어지며 누군가는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섰던 모두가 처음부터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전부 렌터카였고 차 안에는 여벌의 둔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가는 일부 차량은 트렁크를 활짝 연 채였고 한쪽 구석에선 차량 본네트가 찌그러진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명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남자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몇 시간 뒤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 명단에서 그 이름을 보았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싸움이 단순한 조직 간 충돌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했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감췄으며 그 가운데 제 동생이 말없이 벌여진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직폭력배라는 단어만 남기고 실체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사용된 둔기들과 버려진 차량들, 다친 남자들의 복장, 급하게 도망친 차량이 지나간 도로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딱 들어맞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동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그날의 새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깨달음을 준 순간이자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복도는 고요했고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간호사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머리 외상이 심하고 뇌출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수술은 들어갔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름조차 들을 수 없었던 쓰러진 남자가 제 동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우는 저랑 12살 차이 나는 동생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온 아이였고 세상과 부딪히며도 늘 밝고 단단하게 버티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실려왔고 의사들은 전혀 상관없는 조직 간 폭력 사건의 연루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유리벽 너머로 바라본 현우의 모습은 제 기억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겨우 쉬고 있었고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으며 입에는 호흡 튜브가 삽입돼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 말한 적 없던 아이였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건넨 의료 기록엔 외상 부위와 출혈 위치가 상세히 기재돼 있었고 경찰이 가져간 현장 사진 복사본 속엔 깨진 차량 유리 조각 사이로 널브러진 둥기들과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현우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 그때까지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도 병원 직원에게도 그 싸움이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걸. 현우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그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택하겠다는 사람이. 현우가 그날 밤 장례식장에 있었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저는 동생의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은 경찰이 가져갔지만 노트북과 방 안의 작은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단서들은 그의 방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반쯤 찢긴 클럽 스가피 입장 팔찌,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로그엔 특정 약어와 기호들이 반복됐고 음악 파일 폴더 안엔 바운 시스템, 일일진입 같은 이름의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주변인을 통해 물어본 끝에 현우가 몇 달 전부터 해운대에 위치한 유명 클럽에서 DJ 겸 음향 보조로 일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클럽의 이름은 바운스. 거긴 단순한 음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청룡회라는 조직의 자금 세탁과 내부 회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청룡회는 해운대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젊은 조직이었고 반대편엔 남산파라는 전통 강호 계열 조직이 있었습니다. 청룡회는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었고 남산파는 유흥과 도박 중심의 고전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영역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그 중간에 현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운영 책임자는 이해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청룡회의 중간 보스였고 과거 남산파 쪽 출신이었습니다. 전적이 있는 자였고 그가 있던 곳에는 항상 갈등이 따라붙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문제는 현우가 어느 순간 이해동의 눈에 들었고 점점 조직 내부 행사에도 참여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심부름일 거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현우가 DJ 실력 때문에 고급 룸 예약자들의 요청을 받으며 무리 속에 끌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이유가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현우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돈을 빨리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직에서 말만 잘하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 속엔 갈등이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단순히 휘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중심엔 청룡해와 남산파 그리고 이해동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겐 하나의 방향이 생겼습니다. 이해동. 그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그날의 진실도 현우가 맞았던 이유도 이 싸움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운대 중심가 호텔 건물 2층에 위치한 클럽 바운스는 겉보기엔 그냥 번듯한 유흥업소였습니다. 간판도 단정했고 출입문 옆엔 QR 출입기와 인포 데스크가 있었으며 평일 낮에는 커피숍으로 위장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음악이 터져나오는 홀의 중심에는 무대가 있었고 그 무대 옆 DJ 부스는 렛 조명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일하던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음악 파일과 믹싱 툴, 그리고 사운드 컨트롤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벤트 운영 스케줄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원들의 활동 일정이 손글씨로 적힌 노트도 있었습니다. 클럽 내부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돼 있었습니다. 일반 손님은 메인홀까지만 접근 가능했고 CXIP룸과 별도의 사무 공간은 철문과 카드키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마주친 인물이 최아란이었습니다. 전직 쇼핑몰 모델 출신이라는 그녀는 현재 이 클럽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었고 이해동과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라는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동생이 지금도 의식이 없다고 들었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사실 여기서 꽤 오래 일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현우가 단지 DJ였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정보 전달자가 됐다고. 누가 클럽에 들락거리는지, 어떤 룸에 누가 들어갔는지, 외부 세력과 누가 접촉했는지 현우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이해동은 그걸 칭찬했고 또 이용했습니다. 문제는 현우가 어느 순간부터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조직 내 정보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쪽에 보고가 들어가기도 했고 특히 남산파 쪽과 의심스러운 접촉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정보 이동과 배신, 그리고 감정이 엉켜 만든 덫이었다는 걸. 최아라는 마지막으로 제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해운대 일대 정보를 움직이는 곳이고 그 안에서 누가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흘리면 바로 제거된다고. 현우가 그 말을 듣고도 여길 떠나지 않았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클럽 바운스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밝혀냈다면 다음은 그 조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고들 차례라고. 그리고 그 중심엔 이해동뿐만 아니라 아란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증오해도 적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선 복수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해동에게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선 중간선을 타야 했고 그건 예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럽 바운스에서 얻은 일정표와 예약 명부, 그 안에 적힌 몇 개의 연락처를 활용하면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위장된 신분으로 SNS에서
활동하던 청룡의 조직원 모임방에 들어갔고 무기거래 루머를 가장해 대화의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남산파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는 식의 언질과 함께 정보를 건넨다는 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지는 해운대와 멀지 않은 재개발 빌라촌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이해동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보를 넘기겠다는 사람은 그동안 수십 명 봐왔고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제가 던진 말 한마디, 그 안에 담긴 정확도와 목적성으로 제 진심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청룡회의 자금 흐름과 클럽 운영 경로 중 일부 누락된 분기점, 이해동이 예전 남산파에 몸담았을 때 관여했던 도박장 운영 이력을 교묘하게 묶어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이해동은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청룡회 안에서도 완벽히 자리 잡지 못했고 다시 남산파로 건너갈 빌미를 찾고 있다는 걸. 저는 그 틈을 파고들었고 그는 스스로를 속이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산파가 다시 해운대에 발을 들이는 데 필요한 건 청룡회 내부에서 튀어나온 균열이라고.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많고 깊다고. 그날 이후 저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회가 주기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시점, 차량 이동 경로, 주요 인물의 패턴과 생활 반경. 그 모든 데이터는 제가 현우의 노트북과 클럽의 일정표에서 조각처럼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해동에게 복종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를 함정에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룡회에게 증오심을 품은 듯 행동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청룡회뿐만 아니라 제 동생에게도 결정적 선택을 강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복수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묻지 않았던 단 하나의 정보. 제 이름. 그 이름 하나를 끝까지 감춘 채 저는 한 발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산항 뒤편,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야적장 구역. 낮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지게차가 오가는 평범한 물류 현장이지만 해가 지고 나면 그곳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사이로 연결된 비밀 통로, 전선이 얼기설기 얽힌 창고 안에는 커다란 무기박스가 보관돼 있었고 감시 카메라 대신 눈으로 경계하는 남자들이 있었으며 술과 담배 냄새가 섞인 거친 숨소리들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이곳은 남산파와 청룡회 사이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무력 균형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청룡회는 이곳에서 차량으로 무기를 들여왔고 남산파는 같은 공간을 이용해 자금 거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동은 이 지역을 통해 청룡회 내부의 치부를 들춰내려 했고 저는 그 계획에 핵심 정보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제가 건넨 정보는 클럽 바운스를 나가는 청룡회 조직원 4명의 차량 이동 경로, 그중 3번째 차량이 매주 목요일 자정에 이 야적장을 지나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로 남산파는 움직였고 이해동은 스스로 차량 2대를 보내 야적장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회는 그 움직임을 눈치챘고 조직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가 새고 있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45분, 저는 야적장 근처의 공터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긴장감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개의 세력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싸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해동은 차량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고 청룡의 쪽 인물 하나는 골프채를 차문에 기대어 세운 채 무표정으로 상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찰의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했던 익명 제보로 야적장 인근에 수상한 남성 다수가 모였다는 내용이 접수됐고 경찰차 2대가 조용히 접근해 왔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 바라보던 두 조직은 경찰차의 불빛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해동은 눈을 가늘게 뜬 채 차에 올라탔고 청룡의 쪽 차량은 천천히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제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조직은 내부 균열을 감지했고 서로를 믿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적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신뢰가 사라진 지점이었고 저는 그 틈에 들어가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해동은 제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제 덫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고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조직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시작한 지금 복수는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해동은 제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청룡의 내부 간부들의 동선, 자금 회수 시점, 남산파에 접근하려는 신입 조직원의 신상까지. 그는 점점 더 깊숙한 곳을 알고 싶어 했고 저도 일부러 그 기대에 부응하는 척하며 수치를 조작하고 패턴을 왜곡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양 조직의 균형을 깨뜨리고 동시에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 작전은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룡회 또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해동이 남산파를 다시 끌어들이려 한다는 소문이 내부에 퍼졌고 조직원 하나가 저를 불러내 직접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정보를 넘기는 자가 둘 있다. 그중 하나는 내부를 망가뜨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배신자를 낳기 위한 미끼라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미 저는 둘 다였습니다. 이중 스파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정도로 저는 이들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무언가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동은 제가 넘긴 정보로 인해 남산파를 움직였고 청룡회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조직원 간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클럽 바운스에서 경비를 담당하던 자였습니다. 이후 그는 도로변 컨테이너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의 흔적은 명확했고 양 조직은 서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경찰 쪽에도 움직였습니다. 형사 강재호. 현우 사건을 처음부터 맡았던 그 인물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수사망을 조용히 넓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그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두 조직 간의 내부 연락망 캡처, 자금 세탁 루트의 일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주고받은 무기 거래 영상 일부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조폭 싸움이 아니라 해운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조직연합 내부 붕괴의 조짐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해동은 점점 불안해졌고 청룡회는 내부 조직원 하나를 누군가에게 넘겨버리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직 내부에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배신을 의심하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언어가 사라졌고 오가는 건 감시와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싸움이 불붙을 장소와 시점, 그걸 제가 정하기로. 그 시계의 태엽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 하나뿐이라는 걸 두 조직은 아직 모른 채 긴장 속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바다를 등진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 도시는 겉으론 조용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채 32층짜리 오피스텔에 2404호엔 남산파 조직원 8명이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은신하게 된 건 이재명 싸움 벌써 대통령이 이후였습니다. 된 줄 알았어. 간첩 잡는 장례식장에서의 난투극이 전국에 보도되었고, 경찰은 수십 대의 렌터카와 파손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면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갔습니다. 처음엔 전주 쪽 조직원들이라고만 알려졌지만 실제론 해운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젊은 조직들 사이의 세력 확장 다툼이었고, 피가 튄 건 단순한 우발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동은 경찰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남산파 조직원들을 고급 오피스텔에 분산 배치했고, 그중 가장 신뢰하던 핵심 인물들을 2404호에 모아두었습니다. 이곳은 정식 임대가 아닌 차명 계좌를 통한 단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차단돼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선 낮 동안 전등을 꺼둔 채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창문은 절대 열지 않았고, 외부 배달도 일정한 신호가 없으면 받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선 감시가 오히려 더 치열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꺼냈는지, 누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전화를 했는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번갈아 가며 교대로 눈을 떴고, 스마트폰은 주기적으로 포맷됐으며 경찰 스캔 주파수를 감지하는 기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동에게 넘긴 정보, 그리고 경찰에 익명으로 제출한 3층 미등기 오피스텔에서 조폭들이 은신 중이다라는 제보는 바로 이 공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준비했고 며칠 내로 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사 강재호는 조용히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원을 묻지 않았고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보는 충분하고 그 다음 수수는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마린시티의 고층 오피스텔 복도엔 방음 장치까지 설치된 진입대원이 투입됐고, 새벽 3시 10분 2404호의 문은 고요하게 열렸습니다. 그 안엔 엎드린 남성 넷, 침대에 숨어있던 남성 둘, 창고 안에서 발견된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란다 문을 통해 뛰어내리려다 붙잡힌 마지막 1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거칠게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동은 그날 오피스텔엔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장소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 또한 그 다음 좌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각은 거의 맞춰졌습니다. 남은 건 마지막 카드 한 장. 그 카드를 꺼낼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린시티 오피스텔의 은신처가 드러난 뒤 경찰은 움직임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일대의 차량 통행 내역, 출입카드 기록, 배달 앱의 수신 주소까지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이미 경찰청 조직범죄 수사과까지 개입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실무 책임자는 형사 강재호였습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고 차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수사보다 조용히 파고들며 구조를 무너뜨리는 걸 선호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수많은 갈래로 흩어진 정보를 묶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건넨 익명 제보들과 현우의 클럽 기록, 바운스 내부 CCTV 조각 파일,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녹화된 영상은 전부 증거 목록에 올랐습니다. 강재호는 그것들을 조합하며 조직의 핵심 구조를 파악했고 마침내 양쪽 조직의 약점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룡회와 남산파 두 조직 모두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있었고 각자의 조직원이 서로를 감시하며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 일대의 렌터카 업체, 클럽 바운스, 그리고 조직 자금이 흐르던 가상화폐 지갑 주소까지 일거에 결정적이었던 건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일지였습니다. 마린시티 은신처 중 한 곳에서 발견된 노트 한 권. 거기엔 주기적으로 조직원들이 이동하는 경로, 자금 운반 방법, 심지어 조폭 간부들의 사생활까지 정리돼 있었고 그것은 강력한 내부 고발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가 사실은 제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직접 작성하진 않았지만 일부러 조직 내부에 흘리도록 한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것이었고 저는 그걸 경찰의 손에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해동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도피했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청룡에는 17명, 남산파는 21명, 총 38명이 검거됐고 그중 35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재호는 언론 앞에서 조용히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조직폭력배가 동시에 구속된 사례이며 배경엔 조직 간 충돌 외에도 내부 정보 유출이 핵심 원인이었다고. 그는 발표를 마친 뒤 뒤편으로 돌아서며 멀찍이 서 있던 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제보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끝까지 침묵으로 감싸주었다는 걸. 해운대의 밤은 조용해졌고 경찰서 앞 전광판엔 전국 조직범죄 통계가 올라왔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복수의 조각처럼 내 눈에 박혔고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눈이 언제 뜨일지 모른다는 것. 복수는 끝났지만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무너지고 경찰 발표가 끝난 뒤에도 제 발걸음은 여전히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복도 끝 창가 자리. 그곳엔 여전히 현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는 아직도 붕대에 감겨 있었고 숨을 쉬는 기계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과 호흡 수치가 기록되고 몸 상태에 따라 수액 용량이 조절됐으며 간호사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아이의 눈을 다시 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너를 때렸던 사람들, 너를 이용하고 밀어넣었던 사람들, 그리고 너를 외면했던 조직 모두 무너졌다고. 클럽 바운스도, 그 사람들이 숨었던 오피스텔도, 무기 옮기던 야적장도 다 사라졌다고. 하지만 한참을 말하고 나면 결국 혼잣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미동 없이 누워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무너진 감정을 되삼키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외부의 혼란과 복잡함은 이 작은 공간 앞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이해동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최아라는 조사 중 풀려난 상태였지만
저는 그들에 대한 감정도 이제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제 안에 허전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고 계획하고 움직이는데도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뜨린 뒤에도 살아있는 누군가의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없다면 그 승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형사 강재호는 한 번 더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는 현우의 상태를 묻지도 사건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창가에서 잠시 창밖을 보다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현우가 마지막으로 믹싱한 음악 파일 하나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만들었던 그 밝고 리듬감 넘치던 소리들이 병실한 작은 스피커에서 다시 흘러나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구나. 누구를 밟으려 했던 것도 아니고 위에 오르려 했던 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좋아하는 걸 하며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것 뿐이었는데 어른들의 욕심과 세계가 그 아이를 집어삼켰던 거였다고.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해운대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마린시티 고층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럽 바운스가 있던 그 자리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밤이면 요란한 조명이 켜지던 그 공간도 이제는 먼지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그렇게 시작됐고 저는 다시는 그 말을 쉽게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정의로운 거창한 말이 아니라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요한 결심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현우는 여전히 병원에 있습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 창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숨결이 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건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니까요. 형사 강재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단지 조폭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어딘가에서도 조용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싸움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현우가 눈을 뜬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 있었다고.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